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나쁠 때 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라이즈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인데요. 주가 하락이 생각보다 좀 컸던 모습,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써놓은 기사를 제가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을 다 팔아치우겠다라는 건데요. 강남 부자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식 안 합니다. 원래 같으면 2,500까지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10% 이상 떨어졌으면은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고심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지난 방송처럼 TLT 혹은 이제 2621 이런 일본 엔화로 채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채권 투자하는 이 형태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고 가속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문제는요, 지금 금투세 관련된 법안이 거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통과가 아니죠, 그냥 시행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자꾸 이 누더기처럼 보완되는 법안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TF팀의 금투세 일원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2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멈췄을 때 그때 행정적인 과정에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4개월 안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고요. 자, 그리고 보안 패키지법이라고 해서 또 혼란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공제 늘려주고 이럴 거면 왜 자꾸 합니까? 손실 2월 공제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늘려주고 ISA는 4천만 원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3천만 원으로 또 한다고 이러고 있고요. 자, 건보료 상정 기준에서 기준 소득액에서 금융자 소득은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제가 지난 바로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자 1억 이상 혹은 배당소득자 월에 연에 1,000만 원 이상 안 되는 사람도 해당이 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다 고소득자를 위한 거고요. 여기 보세요.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해외 주식도 투자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수익 전액 비과세라는 내용은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3천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 가정하면은, 현재 엔비디아로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1억 벌은 금액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해주고 22%의 세금을 때리거든요. 세율이 2천만 원으로 세금을 내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 개정 패키지를 보면 해외 주식 전액 3천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 하면 1억은 다 비과세라는 겁니다. 1억은 다 비과세라는 거죠. 해외 주식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금투세 같으면은 한 회사당 신고 절차가 하나밖에 안 되고 통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ISA도 시스템이 엉망이라 가지고 한 회사당 하나밖에 ISA 계좌가 있으리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있고, 내가 한 투를 쓰고 키움을 쓰고 미래를 쓰고 한다면은 일일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상되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개월 내내 이게 될 리도 없고요. 누더기처럼 자꾸 쌓여간다는 겁니다. 신고 절차를 해야 되고요. 계좌 문제도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서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자체가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뭔가 모르게 자꾸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또 문제점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미국 배당 관련된 형태로서 기초리수를 추정을 하고 나스닥이나 S&P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도 옛날에 KB스타 시절에는 안정적으로 1660원까지 배당도 105원, 103원, 105원 1% 이상씩 주면서 사실상 만원의 NAV보다도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배당 나온 거 98원으로 떨어졌습니다. 0.98로 떨어졌습니다. 배당액은 만원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요. 이런 좋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피 커버드 콜이 안정적으로 이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하더라도 다시 만회해주고 급락하더라도 만회해주고 혹은 뭐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AV를 10,000원 정도로 해서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혼자 커버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달에 제가 리뷰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라이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 뭐 여러분들 대략 이해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추적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투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9월 6일 기준 2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자, 자산 규모는 한 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자, 기준 가격 NAV랑 시장 가격이 한 약 10%, 한 12% 정도가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1630원이었지만 지금은 9390원 정도니까 월에 한 1% 정도 배당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자, 배당이 94원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이 100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좀 웬만한 충격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원래는 월 1%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잘 지급하고 코스피의 장점인 박스권 안에서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때 기본 코스피보다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도 비과세였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 부분에도 부자들의 어떤 자산가들의 세금 부분에서도 좀 일조를 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자, 매주 2회, 그러니까 월간 8번이나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기존의 커버드 콜 전략, 주식의 비중이 60%나 되면서도 배당 수익률을 12%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내용 보면은 주식에는 60% 들어가고 파생상품에는 40% 이하 들어간다라는 기본적인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60%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배당을 주기 때문에 잦은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의 위클리 커버드 콜의 ATM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만의 유일한 기초지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점점 커져가는 그런 국면이었단 말이죠.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1000억을 모으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긁어줬었던 그런 상품인데,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여기 그 코스피 200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에 이 상품 구조를 보면은요, 산출 방법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네모칸을 칠해놨는데, 현물 보유 규모와 동일한 명목 금액만큼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어려운 이 공식이 써 있긴 하지만, 전날 대비해서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평가해서 뭐 매일매일 누적되는 그런 구조로 지수를 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물 보유 규모만큼 동일한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600만 원 정도를 삼성전자에 보유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콜옵션을 매도하는 똑같은 가격만큼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이 달라붙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뭐 9만 원이다라고 치면 6만 원이지만 10만 원에 팔 권리의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수취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9만 원이더라도 만약에 10만 원에 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콜옵션 매수자한테는, 만약에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15만 원, 16만 원이 되더라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 원에 사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16만 원이 되더라도 나는 10만 원에 팔 권리를 콜옵션 매수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미리 받아놓고 주가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넘어가지만 않으면 나는 만 원을 그대로 먹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바로 콜옵션의 프리미엄의 구조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만 원에 팔 권리의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만 원을 받아 놨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콜옵션 매수자의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만 원을 보고 있지만,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서 15만 원, 16만 원이 되면은 나는 10만 원에 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매수자는 5만 원에 대한 플러스를 얻겠죠. 그렇지만 만 원에 대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12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ETF는 일단 내가 만 원을 받았습니다. 콜옵션 매수자한테. 나는 매도자잖아요. 이 커버드 콜은 매도자 입장입니다. 매도자 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고, 주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16만 원이 되면은 나는 10만 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일부 팔아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 원은 받아놨어요. 그렇지만 주식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면 요 밑에는 전부 다 내 프리미엄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만 원은 받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받고 시작해요. 자, 근데 콜옵션 매수자는 이제 10만 원에 살 권리를 파는 거죠. 사는 거, 행사를 하는 거죠. 12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9만 원인데 10만 원에 살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실제로는 2만 원을
손해를 본 거지만 만 원을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만 원만 손해를 보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문제는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죠. 60%만큼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오르면 내 수익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얼마만큼? 60%만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구조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같이 가는 거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일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서 수익 손실이 일부 제한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9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ETF는 만 원이 수익인 거죠. 만 원. 제가 1,000원으로 했다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만 원으로 바꿨는데요. 자, 만 원을 이미 받아놨는데 주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9만 원이 뭐 됐어. 그러면 그냥 9만 원, 이거나 뭐 8만 9천 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만 원 받아놨던 그 프리미엄이 내 완전한 수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주식이 9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을 살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10만 원을 사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바보는 없겠죠. 행사를 안 하고 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의 어떤 뭐 그런 막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얻어야 되는 힌트는요. 이 월에 8번, 주에 2번씩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안에 일주일에 2번 안에 10만원, 12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콜옵션 매도하는 쪽이 99.99% 유리해요. 사실은. 그렇죠. 대신에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면은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만원짜리가 12만원을 살 권리다 하면은, 만약에 내가 3만원을 줬어. 그러면은 뭐 한 거의 10만 5천원을 살 권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프리미엄이 100원짜리다. 그러면은 막 한 20만원에 살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ATM이냐 뭐 OTM이냐 이런 거 있는데, ATM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바로 AT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어려우시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주가 보세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형태에서는 대부분의 콜옵션 매도자가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얻었을 때가 이런 구간이었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일부 콜옵션 매도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완만하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좀 빠지더라도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는 형태의 구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1년 동안 수익을 놓고 봐도 실제로 코스피보다 코스피 커버드콜 수익이 더 좋았던 그런 성과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유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는 폭락했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은커녕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커버드콜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나 이런 큰 손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사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올라올 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원래 보세요. 기초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ETF보다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안정성이 보장된 코스피 커버드콜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급락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조금 오르거나 많이 올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뭐 나쁘지는 않다. 조금 떨어져도 뭐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커버드콜의 프리미엄만큼 이득을 보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오르는 거는 똑같이 먹는데 빠질 때는 프리미엄만큼 덜 빠지는 구조.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건데, 지금 보시면 9,360원까지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구성 종목입니다. 이 ETF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구성 종목의 비중 60%나 차지하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삼성전자가 21%고요. 그리고 라이즈 200 ETF 안에 삼성전자가 또한 40%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현금과 하이닉스, 그다음 선물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비중이 별로 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얻어야 될 힌트는 삼성전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른 것도 없으면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어 되게 중요한 때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 커버드콜에 어떤 만원 NAV를 올라오는 그 파워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삼성전자 비중이 크고 커버드콜 전략은 또 완만하게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면, 손절하기보다는 배당을 재투자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한 94원 정도 한 주당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인데요. 하락 수준보다는 더 방어한다는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커버드 콜이 아니라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빠졌겠죠. 전 국민 다 물려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가 힘든 만큼 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덜 힘들겠구나, 적어도 나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덜 힘들겠구나 하면서 일단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물타기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부근에서 팔고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락할 때 지금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상승할 때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또 금방 만회했었는데요. 이렇게 커버드 콜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바탕으로 완만하게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으면 또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거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같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 조금 오르고 하이닉스 조금 오르고 이런 구조일 거예요. 아마 많이 오르면은 조금 따라 오르고 빠지면은 또 같이 빠지겠지만 빠질 땐 좀 덜 빠진다라는 거. 어떤 걸 하더라도 요새 시장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만히 상승하면서 주식의 반등과 콜옵션 매도를 같이 얻는 구조가 가장 베스트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좀 이해하시면은 매력이 있을 텐데, 콜옵션의 기본적인 전략이 콜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한 명 얻으면 누가 한 명 손해보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아까 8만원에 살 권리는 비싸게 살 권리, 현재 7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비싸게 살 권리는 OTM 싸다, 10원 정도다. 근데 6만원에 살 권리, 싸게 살 권리는 비싸겠죠, 당연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시간 가치가 있어서 거의 옵션은 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꽝이에요. 삼성전자가 6만원, 7만원 하던 게 갑자기 다음날에 9만원 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에브리바디 땡큐죠.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은 콜옵션 매도가 얻는 이득이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시자라는 거고, 대부분 이익이겠지만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거. 나는 이 상황이 싫다 그러면 팔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 개념이 콜옵션 매도라는 건데, 대부분 이익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급락 급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복권을 그대로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게 또 이런 거죠. 주가가 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좋거든요. 근데 또 콜옵션에는 급등하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좋은데 급등을 하면 안 좋은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NAV를 만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정했던 이유도 이게 이제부터는 좀 애매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거나 딴 거로 갈아타셔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6만원 9천원이다라는 것은 반등할 때 크게 반등한다 생각하시면 커버드콜 사시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사셔야죠. 주식을 사셔야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먹여 살리면 좋겠지만, 저도 분석하는 사람이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커버드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많이 오르면 좋은데 많이 오르면 안 좋아요. 이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겁니다. 제가 써놓은 건데요. 즉 주식의 큰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는 제한된 이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 좋다라는 판단은 결국 이제 커버리지,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기사를 좀 쓰면 좋겠는데 8월부터 지금 9월까지 보면 삼성전자의 커버리지도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다 좋은 말만 써놨네요. 이 새끼들 다 좋은 말만 써놨어. 에휴 참. 아무튼 이제 단기 고비를 잘 넘기라고 9월달에 오랜만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단기 고비를 잘 넘기라고 하는 다올이라서 크게 신뢰는 안 가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 24년도가 생각보다 반등이 크지 않네요. 22년에서 23년에 쇼크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반등한다고 한 것이 22년도 수준의 어떤 주가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주식 성장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어렵게 써놨어요. 아주 더럽게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잘 되면 좋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안에 내용 별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커버리지가 많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없네요. 저점에서 매도하시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에 제 생각입니다. 다 같이 힘들 때잖아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사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지금 해외 주식을 하반기에 하신 분들은 80%가 손실이시래요.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든 시장에서 요 고비를 잘 넘기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